네, 6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 상황, 경기 회복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의견들, 전망들, 분석들이 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들이 나와주곤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상황이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기,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것들 데이터를 보거나 이렇게 좀 분석화된 텍스트들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그래도 경기 상황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을 조금 안기는 그런 숫자들이 조금 많이 나와줬습니다. 뭐 다우 운송지수, 러셀 2000 지수, 필라델피아 주택지수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좀 안겼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대 지수가 다 이 반등에 성공하게끔 재료를 조금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 조금 띄었던 것은 6월 소비자 이 신뢰 지수인데 18개월 최고 수준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5월에 102.5가 지금 6월에 109.7로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경기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갑을 더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는 여전히 80 아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 이게 참 양날의 칼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개선된 데이터 결과가 나와줘서, 그것도 여기저기서 나와주다 보니까 증시를 조금 밀어 올렸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HSBC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크게는 이 두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당장 뭐 부동산 시장만 하더라도 어질어질하잖아요. 지금 PF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 줄줄이 터지게 되면은 이게 또 뇌관이 돼서 부동산 시장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 이로 인한 상업용 오피스 리스크, 이게 지금 또 은행 금융권 대출이 제대로 상환이 안 될 가능성,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은행 파산 이슈의 등장, 이런 것과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긍정적인 상황들, 다시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들이 포착은 되곤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지뢰밭, 이 곳곳에 지금 막 지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느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특정 대륙을 중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전 세계 곳곳에, 이건 뭐 대륙 구분도 없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인 얘기는 조금 방송 마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국가가 지금 경기 침체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는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험의 균형추가 높은 이 경기 침체 위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양날의 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우려점을 가리키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데 여기서 빠르게 완화된다라는 게 뭐 한두 달 이런 건 아니죠. 이제 내년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40년 최고치를 찍었던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미 조금 많이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타겟 레이트 여전히 2배 이상인 거잖아요. 지금 4%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미국은 4분기 경기 침체, 유럽은 내년에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가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HSBC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조금 세부적으로 했더라고요. 이 다가올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1990년대 초와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GDP가 1에서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분기를 표시를 했나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침체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개선되는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개선이라는 게 단기적인 요인들의 상대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 힘들어,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SBC가 4분기 미국, 내년 초 유럽,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유럽,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밌는 거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전망이에요. 뭐 중국과 인도는 사실 확연히 미국과 유럽이랑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우에는 먼저 이 부동산 위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작년 9월이었던 것 같은데 헝다그룹, 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일단 바닥을 친 것 같고, 정부의 또 재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GDP 목표가 5%, 이거는 뭐 무난히 넘길 것 같다. 특히 이제 내수 시장이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해외에 어떤 공급망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워낙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상황이 GDP 목표치 정도 넘어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가 더 긍정적으로 방점을 찍었어요. 저희가 오늘 리플 얘기할 때 인도 부분도 짚어볼 건데, 역시 인도는 인도입니다. 인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HSBC 이 분석만 봐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인도 경제의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지금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세는 높은데 물가는 안정적인 지금 골디락스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중에서 지금 인도 상황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구 대교,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생산성과 소비성이 높은 인구층, 그러니까 20, 30대 인구층, 젊은 노동층, 이게 엄청 두텁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항아리 모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라미드 모양과 비교를 해가면서, 역피라미드 모양 이런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인도 같은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죠. 정부의 입장에서 세수 확보의 목적에서, 내지는 소비력 확보의 목적에서 지금 인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거의 최악이죠.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인구 구조가 워낙 안 좋고 고령화가 심각하고 저출산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이제 인구 감소가 아니고 인구 소멸 국가로 표현이 되고 있을 정도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도랑은 완전히 다르게, 비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아쉽죠.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어떤 인도의 성장세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뭐 우리나라나 일본, 뭐 미국도 사실 거의 다 왔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바라보자라면 인도를 우리가 좀 방점을 맞춰야 되고, 인도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HSBC가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를 얘기하니까 저는 딱 이게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어떤 리스크 해치 역량을 얼마나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리스크 해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3월에 미국에서 은행 파산 이슈가 벌어졌을 때 리스크 해치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역량이 또 강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경기 침체가 빵 하고 왔을 때 비트코인이 증시와 커플링 되지 않으면서 리스크 해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으로서 얼마나 조금 더 강력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게 지금 관심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HSBC가 딱 홍콩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서비스를 자사 은행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발표하자마자 이런 보고도 내니까 좀 웃긴 거죠. 예, 좀 재밌게 좀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 그러니까 조기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때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번에도 피델리티가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데가 지금 움직여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분명히 더 빨리 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피델리티, 와 진짜 피델리티 정말 무서운 회사예요. 무서운 회사라는 거를 이번에도, 이거 사실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블랙록에 이어서 블랙록과 ETF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델리티의 진입 가능성, 그 루머가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얘기가. 그걸 저희가 지난주인가 짚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더블록이 관계자 멘트 인용하면서 블랙록의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의 영향으로 빠르면 6월 27일, 현지 시간으로 27일, 그러니까 오늘 서류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지금 흐름 자체가, 이 어떤 메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커요. 모찌가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움직였고, 이미 피델리티는 찰스 슈왑 스타들과 함께 월가의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을 공식적으로 이번 달에 출시를 했고, 그러니까 왜 6월일까? 왜 상반기의 끝자락에 이것들이 쌩 난리를 피고 있는 걸까? 뭐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발키리 등등 다 블랙록 따라하면서 블랙록이 마련한 안전장치를 같이 껴 넣어가면서 지금 왜 지금 이 6월에 날린 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좀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거죠. 일단 피델리티의 ETF 신청 관련 더블록의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에릭 발추나스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보도한 더블록의 소스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루머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부 소스 확인을 해서 기사 쓴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무책임한 보도에 또 뭐 우리나라 언론 또 이제 상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소스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경우가 그래도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금 좌파 성향이 강해서 저도 약간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워낙 좀 셀 때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어떤 기사의 어떤 완성도, 기획기사의 질, 이런 거는 확실히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과는 약간 퀄리티 차이가 이게 비교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도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 이런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데는 블룸버그죠. 통신사로서 블룸버그 돈도 많이 받아먹는데 이런 걸 먼저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더블록이라는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에서 먼저 또 이런 걸 해주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이 레거시 미디어와 어떤 신생 미디어의 어떤 경쟁 구도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승인 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제가 앞서서도 홍콩이 미국보다 더 앞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시장에 정식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출시가 됐을 때 돈이 몰린다라는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사례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캐나다 시장을 딱 바라보니까 퍼포스 ETF, 코인쉐어스 ETF 이런 거 보면 지금 운용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면 최소 1년 안에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콩에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돈의 흐름이 미국이 아니고 홍콩으로 빨아들이게 만들고 싶은 건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미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규모 차이가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근데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와주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첫날 들어온 돈의 규모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선물 ETF가 출시된 첫날
들어온 돈의 규모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자본의 흐름은 국경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익을 따지는 거지 국경을 따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 메타를 통해서 홍콩을 가지고 중국이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 홍콩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서 시장에 출시하게 만들고 중국 내부에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돈이 홍콩으로 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안에 최소 200억 달러. 그런데 지금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인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 랠리, 이 프리해빙 랠리 시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왜 지금 타이밍에 월가의 거물 레거시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달라고 했을까? 얘네들은 지금 하반기에 승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마 오늘일걸요? 비트코인 선물 ETF 2배 레버리지 상품 첫날 상장된 게,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시장 조작 위험이 낮다라는 걸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 SEC는 이미 선물 ETF를 종류별로 지금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겐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 조작 위험이 낮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 조작 위험이 낮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면, 그 장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다라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블랙록이 머리를 진짜 짱구를 잘 굴린 게,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장 조작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나스닥을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협력 감시 공유 대상으로 나스닥.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던 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들의 상품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진짜 승인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지금 두 가지인데, 나스닥이 들어왔을 때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별도 커스터디 업체에 비트코인 현물을, 그러니까 이 승인된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물 ETF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근데 그거를 별도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책임 소재 이슈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잘 커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직접 할지 아니면 완전히 신뢰가 되는 업체에 맡길지. 그런데 나스닥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이번 블랙록의 협력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서 지금 이름을 올린 것은 여기까지도 우리가 더 내다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에릭 발추나스가 오늘 아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에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한 50% 정도는 될 것 같아, 이상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석 법률 분석가가 그레이스케일한테 지금 SEC랑 GBTC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그 소송 승소 가능성 70% 의견을 또 제시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SEC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블랙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내게끔 유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런저런 장치를 마련해서 승인 신청을 해라. 그럼 우리가 승인을 해줄게. 이런 그림을 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를 대비한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말은 되죠. 패소했을 경우에 그레이스케일에 주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블랙록 니들이 가져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짰을 가능성, 약간 루머 성격이긴 한데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31,000달러를 뚫어냈는데, 어제 이제 피델리티 이슈가 나오면서 31,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30,000달러 리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보수적으로 분석과 전망을 많이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맞아요. 잘 봐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뭐 그때 그 69,000달러 찍었을 때 다들 10만 달러 간다 이랬을 때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럴 타이밍 아니야 이런저런 지표들을 보면 비트코인 하락 가능성 높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신뢰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1,900달러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강세 전망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ACD 또 보니까 이 과거의 상승장 움직임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럴 경우에 매수 신호가 뚜렷해지면 강세 전망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32,000달러 부근의 저항인데 딱 지금 31,900달러를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빙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1시간 차트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페넌트 패턴 리테스트 진행 중이고 이게 리테스트 성공을 하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성공을 하면 그래도 33,000달러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200주 단순이동 평균 지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면서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해준다라면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단 저항 라인이 지난 몇 년 동안 2021년 이후에 2년 동안 지금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의미가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항을 뚫었는데 200주 단순이동 평균까지 지지를 확인해 준 거라서 이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파이어블록의 CEO인데 마이클 샤울로프가 코인텔레그래프랑 인터뷰를 해서 이번에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다음 강세장을 이끄는 건 기관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일 거야. 2020년 상황만 봐도 그렇거든. 그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했는데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관들은 조심스럽게 매집을 해서 시장 가격을 주도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정교함을 이미 갖추고 있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의 맥락은 그런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수를 한 뒤에 펌핑을 시키려는 그런 기관들의 계획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것도 뭐 가능하죠. 저번 2021년 때 개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펌핑 시켰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직업별로 잠자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두 팔 이렇게 딱 벌려서 정면으로 자고 변호사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자고 엔지니어들은 이걸 저걸 다 보기 싫으니까 엎어져 자는데 크립토 트레이더들은 잠을 못 자는 거야. 두 눈 벌겋게 뜨고 잠을 못 자는 거죠. 머릿속에 계속 차트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전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잠을 잘 주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꿀버릇 야옹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파트 2 바로 좀 진행을 할게요. 리플 관련 소식인데 저희가 이미 다뤘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 맥락적으로 CBDC 관련 메타가 계속 나와주니까 이게 참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과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 좀 바라보시면서 스터디도 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